네, 오늘은 교재 8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있는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에 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법의 지배, 법치주의, 그리고 적법 절차는 내용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상당 부분 소개된 그 판례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부분보다는 이 개념 설명에 관해서 주로 하고 판례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약간 설명을 하고 또 일정한 부분은 여러분에게 과제로 내겠습니다. 그럼 법의 지배입니다. Rule of Law라고 그러죠. 노모크라시라고도 합니다. 사람이나 폭력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헌법 원리입니다. 공포되고 명확하게 규정된 법에 의해서 국가 권력을 제한 통제함으로써 자의적인 지배를 배격하는 것입니다. 통치자의 자의에 의한 지배가 아닌 합리적이고 공공적인 규칙에 의한 지배를 통해 공정한 사회협동 체계를 확보하려는 데 있습니다. 사회 내의 특정 세력이 다른 세력들을 압도할 만한 힘을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법의 지배는 부각되고 정치행위 주체들은 법에 의거해 갈등을 해결하려 합니다. 법의 지배는 모든 국민은 법에 의해서만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배상 책임을 지거나 범죄로 인정되어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 부분은 법의 효력 범위 확보 방법에서 설명된 부분이죠. 그죠? 네. 정부나 권력자도 법 밖에서 자의적으로 행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rule according to law, rule under law 이렇게 하면 no one is above the law 이라는 뜻입니다. 공정, 형평, 정의의 일반 원칙에 어긋나는 법은 정부가 집행할 수 없다는 원칙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rule according to higher law입니다. higher law라는 것은 공정, 형평, 정의 그리고 우리가 앞서 본 자연법 개념과도 자연법 개념을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와 구별해서 즉 rule of law를 rule by law와 구별해서 법의 지배는 최고 권력을 가진 자도 구속합니다. 그리고 통치자의 의사를 실현하는 단순한 수단에 불과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보아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는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엄격한 법 집행과 법 준수 의무의 강조로만 법치주의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고 법의 지배에는 최고 권력자나 실력자도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고대 사상을 설명하면은 플라톤의 경우에도 법이 정부의 주인이고 정부가 법의 노예라면 그 상황은 전도유망하고 인간은 신이 국가에 퍼붓는 축복을 만끽할 것입니다라고 해서 철인에 의한 지배가 이상적이긴 하지만 법의 지혜는 차선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가장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욕망의 지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법으로 하여금 지배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욕망 없는 이성의 지배로서의 법의 지배를 들고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정치 철학을 대중이 다스리는 정치라는 의미의 비하적 의미를 담은 데모크라시, 요즘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의미를 지닌 이소노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구성원 간 평등과 서로 간 지배하지 않음을 전제하는 이소노미가 진정한 법의 지배다.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사실은 대중정치 그리고 대중영합주의, 여론정치 이런 비하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영미법에서는 로마에서 체계화된 법치사상이 영국에 전래돼서 법의 지배론, 법의 우위론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권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되어서 사람의 지배, 권력의 지배의 대칭되는 의미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배자의 왕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마그나카르타 권리청은 권리장전이 제정되었죠. 그리고 17세기 와서는 에드워드 쿡이라는 사람이 자연법은 영국법의 한 부분이며 신으로부터 비롯되어 영원하며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속적인 법에 우선한다고 믿고
의회 제정법이 일반 논의 또는 이성에 반하거나 모순되거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통법이 그것을 통제하며, 이 보통법의 개념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중에 하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한 법을 무효라고 결정할 것이라고 해서 보통법의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이 쿡은 국왕이 아니라 성문법이 절대적이라고 하면서 권리 청원을 주도했습니다. 이 에드워드 쿡의 법치주의 이론이 지금 가장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왕권에 도전해가지고 에드워드 쿡은 나중에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명예혁명 이후 법의 지배는 국가의 통치 원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게 되었고, 영국에서 전개된 법의 지배로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국가 원리로 역시 기능했고, 특히 사법권의 우위론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의 위헌 법률 심사권을 인정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대륙법에서는 법치국가론으로서 발현이 되는데요. 특히 독일에서는 법치주의 사상은 법치국가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법치국가는 경찰국가나 관료국가에 대비되는 국가원리입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에 입각해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에 의거하는 국가가 법치국가입니다. 따라서 권력 분립이 정해지고 국민의 권리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이 법률에 기해서 행해지고, 이 행정의 법률 적합성을 재판에 의해서 보장하는 제도가 설치되어 있으면 법치국가가 실현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법치국가를 외견적으로나마 유지하면서 불법의 체계를 만들어낸 나치스의 독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나치스의 독재를 주석에 보면은 라드부러라는 사람은 합법률적 불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Gesetzliches Unrech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의 독일에서는 법치국가 개념이 실질적으로 이해되면서 법치국가이기 위해서는 형식적 법치국가 사상이 요구하는 여러 요건에 더해서 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한 불가결한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기본권 보장, 적법 절차 원리, 권력 분립, 행정의 합법률성, 포괄적 위법 금지, 공권력 행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신뢰 보호의 원칙, 법률 심사 제도 등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원래 법치주의는 국왕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이념과 제도로서 발전해 왔으며, 시민혁명의 촉발로 서구 근대국가의 기본적 구조로 되었습니다. 부르주아 세력은 국왕을 절대 권좌에서 끌어내리고, 부르주아가 중심으로 구성된 의회의 의사로 구현된 법을 최고의 가치로 만들고, 행정과 사법은 의회가 제정한 법에 따라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법을 제정하기만 했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형식적 법치주의로 바뀌게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의회를 장악한 다수의 횡포나 대종을 선동해서 등장한 독재자의 존재를 전혀 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형식적 통치 원리로서의 법치국가가 권력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역기능을 낳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트킹 목사가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 합법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형식적 법치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지적한 것입니다. Never forget that everything Hitler did in Germany was legal. 히틀러의 만행이 당시 합법적인 것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은 형식적 법치주의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즉 형식적 법치주의가 권력자의 통치권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는 역기능을 방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 폐해는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극적으로 나타났는데, 법을 오직 통치의 수단으로서만 이용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탄압하는 합법률적 불법의 탄생을 막게 된 것입니다. 파시즘이 2차 대전에서 패배하고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른바 실질적 법치주의로 변경된 것입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공권력의 행사가 법률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법률 그 자체의 내용이 정당하지 않다면 법치주의를 벗어나는 외견적 법률주의에 불과하다. 인간의 존엄을 바탕에 두고 기본권을 보장하며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전개되어야만 그 법치주의가 실질적 법치주의라는 겁니다. 그 내용까지 보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합법성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실질적 법치주의는 합법성과 더불어 정당성에도 초점을 두는 원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의 국가는 헌법의 규범력을 강화하고 위헌법률 심사제도를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법의 지배가 아닌 정당한 법의 지배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적법한 선거에 의한 다수 세력의 정치적 의사로 확립된 법률들이 소수의 법관들에 의해서 무효화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은 사법 적극주의와 관련해서도 설명이 된 부분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의 헌법재판 기능의 권한 및 그 범위에 대한 논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충돌과 조화 문제, 통상 보수 성향을 가진 법관의 구속 논쟁,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문제, 사법 적극주의와 사법 소극주의 대립 등 여러 논의들이 있어 왔고 현재 진행 중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판례들은 이러한 실질적 법치국가의 실현이라는 이념을 판례로서 인정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적법 절차입니다. Due Process of Law라 부르고 있습니다. 법의 정당한 절차. 국가 권력의 행사는 법률로 정해진 정의에 합치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절차에 따라야 하는데 이 정의에 합치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원래 영미법상의 원칙이었는데 적법 절차 조항의 목적은 전제적 정치 행동에 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적법 절차는 원래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 29조에 나와 있는 데서 연유합니다. 자유인은 동료의 적법한 판결이나 국법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구금되지 않으며 재산과 법익을 박탈당하지 않고 추방되지 않으며 또한 기타 방법으로 침해받지 않는다 라고 한 조항에서 시작된 것이죠. 그리고 1354년 의회법에서 적법 절차라는 말이 비로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에드워드 쿡이 적법 절차란 배심에 의한 기소와 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배심 제도가 등장하게 된 겁니다. 판사들만의 견해가 아닌 일반인들의 견해를 형사 절차에 반영시키자는 것이죠. 미국 수정헌법 5조도 이러한 의미에서 누구라도 대배심에 의한 고발 또는 기소가 있지 않는 한 사형에 해당하는 죄 또는 파렴치죄에 관해서 심리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라도 동일한 법명으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을 재차 받지 않으며 이중위험 금지라는 것이죠. 더블 제퍼디라는 겁니다. 어떠한 형사사건에 있어서도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누구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 자유 또는 재산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재산을 공공용으로 수용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생기게 됐습니다. 이것도 적법 절차의 대표적인 예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정헌법 14조 1항은 합중국에서 출생하고 기화하고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 어떠한 주도 합중국 시민의 특권과 면책권을 박탈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시행할 수 없다. 어떠한 주도 정당한 법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생명, 자유, 재산을 박탈할 수 없으며 그 관할권 내에 있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법률에 의한 평등한 보호를 거부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Without due process of law 라는 개념이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절차적 적법 절차는 개인의 신체, 자유,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에 고지와 청문회 사전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체적 적법 절차란 법률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제정되었고 또 그 내용이 적법한가에 관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권력 행사의 적정성을 심의하여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까지 이제 발전을 한 것이죠. 우리나라 헌법에도 12조 1항 후문에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신문을 받지 않고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3항에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지시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 법률과 적법한 절차. 이렇게 규정되어 있죠. 그런데 이 적법 절차의 원칙은 헌법에는 형사 절차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지만은 절차적 개념에서 실체적 개념으로 확장됐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법률의 내용이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의 자유, 형사 절차에서 말하는 신체의 자유의 제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상, 재산상 불이익 등 일체의 불이익을 가하는 경우에도 적법 절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형사 절차뿐만 아니라 행정 절차, 입법 절차에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에서는 사전 의견 진술의 기회 부여, 행정 절차, 일반적인 행정 절차, 그리고 입법 절차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른 법률의 개정 등에 관해서도 적법 절차의 원칙이 확장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판례가 이제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판례는, 자, 이건 좀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외국에서의 미결 구금에 대해 형법 7조의 적용, 즉, 외국에서의 미결 구금 일수도 구속 일수에 포함시켜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사안은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 사안은 보면 98페이지 브래킷 2번에 보면은 피고인이 필리핀에서 살인죄를 범했다가 무죄 취지의 재판을 받고 석방된 후에 국내에서 다시 기소되어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피고인이 자신이 필리핀에서 미결 상태로 구금된 5년여의 기간에 대해서도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규정인 형법 7조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외국에서 무죄 판결을 받기 전에 5년 동안 구금돼 있었어요. 이 5년 동안 구금된 것을 국내에서 판결 선고된 10년의 구금 기간에, 징역형 기간에서 빼줘야 된다라고 주장한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근데 다수 의견은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 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 구금 되었더라도 이를 유죄 판결에 의해서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그 기간은 형법 7조엔 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다수 의견이 설치됐습니다. 형법 해석의 원칙을 물리 해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해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소수 의견이 이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5명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외국에서의 미결 구금 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서 선고하는 형에 산입해야만 형벌권의 행사를 정당한 한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것이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적법 절차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적법 절차의 원칙에 비춰보면은 외국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구금 일수도 산입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미결구금이라는데, 미결이라는 결정이 되기 전까지,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구속된 일수를 말합니다. 미결, 그것을 판결이 나기 전까지의 구금 일수, 미결구금 일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결에 징역형이 선고됐을 경우에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의 구속된 일수를 그 징역형의 집행 기간에 포함시켜주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설명하는 판례고요. 그 다음 99페이지 판례는 공무집행방해의 경우에 경찰관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다가 현행범인이 그에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상해를 입혀 있거나 체포를 저항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 근데 그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체포 절차다라고 하면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만큼 적법 절차가 중요하다는 그런 뜻이죠. 조세법과 관련해서도 이 적법 절차 원칙이 많이 강조되는데요. 100페이지에 보면은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세 예고 통지 후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 처분을 하는 것. 이것은 적법 절차, 즉 납치자의 절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서 무효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판례는 통고 처분과 관련해서 법의 효력 범위
확보 방법에서 제재 중에 통고 처분을 설명한 적이 있죠. 이 통고 처분이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특히 관세범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통고 처분 자체가 적법 절차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유는 밑줄진 부분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판례는 재판권 쟁의, 즉 군사법원과 일반법원의 재판권에 관한 쟁의가 발생해서 피고인이 재판권의 유무에 대한 재정 신청을 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해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원래 군사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람이었다가 다시 일반 법원, 민간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람으로 된 경우에 이 사람의 재판을 군사법원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법원에서 해야 되느냐 이런 신문적 재판권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도 적법 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다소 의견은 여러 가지 범죄가 있다. 여러 가지 범죄가 있는 경우에 하나의 재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소송 경제상 피고인에게 유리한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 피고인이 적법한 재판권을 가진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야말로 적법 절차의 기본이기 때문에 소송 경제를 위해서 이를 포기할 수 있는 성질일 것도 아니다. 그래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는 범죄와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이 있는 범죄가 합쳐져서 경합범으로 기소된 경우에 군사법원에서 신문적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본 원래의 대부분의 견해를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법원에서 재판권을 가진다라고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4페이지 판례는 지문채취 불응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 이 지문채취 불응을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위헌 제청이 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범죄의 피의자로 입건된 사람들로 하여금 경찰 공무원이나 검사의 신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지문 채취에 불응하는 경우 벌금, 과료,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경범죄처벌법 조항은 적법 절차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부분은 사실은 법의 효력 범위 확보 방법에서 이중처벌이 되는 것이 아닌가.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 다시 또 동일 사실에 대해서 형법상의 처벌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의 범칙금을 납부했는데 다시 그것이 형법상의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연결돼서 처벌받는 경우 이중처벌이 아닌가. 그리고 독점규제법상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형사처벌의 가능성과 병존해서 과징금 규정을 둔 자체가 비례성 원칙에 반하는 과잉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툰 부분입니다. 다수 의견은 독점규제법상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거나 사법권을 법원에 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지만은 반대 의견이 좀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서 반대 의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정도래에는 행정적 전문성과 사법 절차의 엄격성을 함께 가져야 하며 규제 절차는 당연히 준사법 절차로서의 내용을 가져야 하고 특히 과징금은 당해 기업에게 사활적 이해를 가진 제재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을 생각할 때 부과 절차는 적법 절차의 원칙상 적어도 재판 절차에 상응하게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이 분리되어야 되고 심판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되고 증거조사 변론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되고 심판관의 신분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하는데 공정거래에 인해서 직접 이런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미흡함으로 적법 절차에 위배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제로 부과될 부분은
101페이지와 103페이지에 나와 있는 재판권 쟁의에 대한 재정 시점을 요약 정리해서 과제 부분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과제란에 따로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법의 지배와 적법 절차, 원칙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